그리고 실무상으로 이게 원상회복 약정 또는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규정들, 이런 부분들이 실무상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필요비 유익비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점유자, 그 다음에 또 유치권자 또는 임차인, 임대차 관계, 이런 부분에서 필요비 유익비 인정되는데, 문제는 이제 점유자나 그 유치권,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계약에 의해서 얽힌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비 유익비를 포기한다, 받겠다, 포기한다,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청구, 필요비 유익비 청구 또는 유치권자의 청구,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임대차 관계에서는 이거 필요비 유익비를 포기하는 약정들이 구체적으로 계약 관계에서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원상회복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제 문방구 임대차 계약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서식화된 그런 계약서에 거의 이렇게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의 이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건데요. 문구 그대로 보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인데, 법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포기,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임차인이 이제 그 임대차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본인의 어떤 주거용이든 영업용이든 간에 어떤 목적으로 뭔가 개보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개보수를 해놓은 상태가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제 남아있다라고 하면, 임대차 종료할 때 그것을 없애줘, 옛날 처음 시작할 때로 돌려놔줘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요구를 원상회복 약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임차인이 원래 청구할 수 있었던 필요비 유익비를 못 받고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원상 복구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상 회복해놔야지, 계약 시작하기 전까지로 돌려놔야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그냥 별 문제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원상 복구 비용을 나중에 부담을 해야 되죠. 그리고 투자한 임대차 목적물에 투자한 비용 대부분을 그것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도 유념을 하고, 과연 내가 어떤 부분에서 포기당하는지 구체적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약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이제 임대차 계약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임대인이 제공한 서식 또는 양식에 거의 임차인이 군말 없이 이의 없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런 임차인의 원상복구 조항, 이런 것들이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삽입되면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이 원천적으로 이렇게 포기되고 있는, 막혀져 있는 그런 지금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막상 실무에서는 표준화된 계약서에 다 포기 조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라는, 실무가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원상복구 문제가 사실 예전에는 별로 크게 문제가 잘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실무 관행이 원상복구를 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그게 이제 그 임대차 관계를 끝내고, 주로 이제 임대차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주거보다는 상가입니다. 상가점포입니다. 주거는 사실은 살면서 원상회복 약정이라는 게 우리가 기껏 뭐 못 받고, 그 다음에 뭐 조금 고치고 라고 하는 정도라서 원상회복의 비용이 사실은 이렇게 1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소송으로 오는 것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진행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데, 이 반대로 이제 상가점포 같은 경우는 영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이 시설이 나중에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남아있을 때 그걸 나중에 원상대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원상회복비만도 사실은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또는 그에 따르는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 실제로 많이 다투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경기가 좀 좋았을 때는 뭐 장사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다른 사람이 그 시설을 인수하고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경기를 장사가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재 있는 시설물들을 철거하는 비용을 대수롭지 않게 봐요. 그냥 뭐 어차피 내가 새로 해야 되니까 철거 내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같이 이어서 하는, 철거와 새로운 인테리어를 같이 이어서 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문제가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가야 돼요. 그냥 정리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원상회복하는 문제가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분쟁이 생기는 거죠. 어디까지, 또 비용은 얼마,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 때문이라도 이런 원상회복의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94년도 대법원 판결을 보시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상회복한다 라고 하는 뜻은 필요비위비를 포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지금 이제 96년도 대법원 판례에 보시면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이 뒤에 설명드릴 텐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법률적으로는 이제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 간에 합의하에서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상에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 놓더라도 그게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여전히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는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로 인정되는,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부속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실무상으로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필요유익비가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유익비죠. 필요비는 이제 비중이 너무 작고요. 유익비가 비중이 큰데 어떤 부분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이런 것은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원상을 회복을 안 해줘도 되고 대신에 투입한 비용을 그 다음에 청구하는 그런 내용을 포기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게 유효하다. 그리고 그것을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하는 그런 약정으로도 보기되기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증축했던 그
투자했던 비용 이런 부분들이 유익비로서 청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대부분 판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98년도 대법원 판례와 그 뒤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이 좀 복잡한데 2005년도 대법원 판례를 조금 이제 간략하게라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지금 이제 그 큰 구조를 한번 짚어보시면 법에는 지금 필요비익비를 우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필요비익비를 포기하도록 하는 나중에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상회복 약정이 아주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이 필요비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사실은 이게 형해화되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결과 때문에 법원에서는 임차인에는 이게 그 임대차 계약상 원상회복 부분이 좀 애매하다. 그 다음에 권리 필요유익비 포기가 약간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조금 임차인의 입장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유익비가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만 그 포기하는 부분이 좀 불분명하다면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칙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98년도 대법원 판례와 그 다음에 2005년도 대법원 판례들이 그런 취지인데요. 그 두 가지 모두 토지 임대차입니다. 토지 임대차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건물을 짓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들을 모두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약서가 조금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임차인을 보호해 줘야 되는 쪽으로 해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98년도와 다음에 소개할 2005년도 그 판결의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임야 상태의 토지를 임차해서 대지로 조성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해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록 임대차 계약서에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그 비용의 용도를 묻지 않고 이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의사는 임대차 목적 토지를 대지로 조성한 다음에 이를 임대차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투입한 비용만에 한정해서 임차인이 그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고 대지 조성비는 그 상환 청구권 포기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취지로 약정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안은 지금 그 임야 상태를 대지로 바꿨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아마 임차인이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실무상 지목 변경이라고 하잖아요. 건물을 지으려 그러면은 그게 특별한 경우 없는 한은 대지로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다. 이런 과정을 밟는데 이게 필요비익비 포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건물 짓고 나서의 문제지 토지를 그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 과정에서 든 돈, 말하는 대지 조성비 이런 부분의 상환 청구권 포기는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본 거죠. 결국은 이제 조금 애매할 때는 그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돌아가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그게 그 합리적이고 또 그게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보시는 것처럼 불명확할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계약서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대지 조성비도 다 못 받는다. 이렇게 했으면 못 받는 거죠. 그죠? 근데
대지조성비까지 못 받는다라고, 안 받는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하진 않았으니까, 그것은 받을 수 있도록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된다. 계약 내용을 세세하게 따져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하는 부분을 좀 더 나누어서 세세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마찬가지로 2005년도 대원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차 계약할 때, 여기도 토지 임대차인데요.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서 비교적 장기인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사용토록 하고, 그 기간 끝나고 또는 차임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토지 임대차 하면서 한 10년간 빌리고 그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10년 끝나고 나서는 다 건물 다 넘겨준다. 임대인에게 다 넘겨준다. 그 비용 청구 안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 약속을 했는데 이게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끝나버렸어요, 그냥. 예를 들면 10년 계약을 했는데 3년 만에 계약이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 정산을 안 해도 되느냐. 더 이상은 이제 건물은 다 건물은 그냥 임대인에게 줘버리고 그냥 빈손 털고 나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약정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보상을 좀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정산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원심 판단하고 좀 다른데요. 어떤 논리냐면, 이게 만약에 월 차임이 500만원 이렇게 하고 건물 투입 비용이 만약에 10억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10년이면 1년 단위로는 1억이잖아요. 그죠? 1년 단위로는 건물을 짓는데 총 10억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1년에 1억의 차임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한 700, 800 정도의 몇만 원의 차임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원래 내는 500만 원과 건물 비용에 해당되는 월 차임 7, 800만 원 정도 합한 돈이 결국은 차임이다. 그러니까 3년 만에 끝났다면 그 부분만큼만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임을 돌려줘야 된다. 차임을 먼저 낸 꼴이라고 보는 겁니다. 차임 선불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차임 선불금. 근데 그것은 계약기간을 다 채웠을 때를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중간에 계약이 끝났다면 그 정산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미리 지불한 차임을 정산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계약이 좀 불분명해요. 사안을 따져보면 계약이 좀 불분명합니다. 상당히 이제 사안들이 긴데요. 계약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약을 좀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이제 했다면 중간에 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돈 못 돌려받아. 오케이. 이런 부분에 합의가 있었다면 저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가 없죠. 그 약속도 기본적으로는 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지상물 매수 청권,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권 이런 차원에서 이제 나중에 저촉이 되는 그런 문제로 된다면 다른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유효하니까 계약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 놓으실 필요가 있다.